2003년 9월 13일 오전 10시 42분 경남 거창군 가북면으로 향하던 여성 기자의 마지막 통화가 끊어졌다.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간 다음 날 그녀는 산사태 현장 취재를 위해 카메라를 들고 차에 올랐다. 동료들은 도로가 끊겼다며 만류했지만 그녀는 떠났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22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남은 것은 젖은 취재 수첩 한 권, 복원된 캠코더 영상 몇 초, 그리고 신원불명의 지문 하나뿐이다. 이것은 2003년 거창군 기자실종 사건의 기록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9월 12일 밤 태풍 매미는 시속 180km의 강풍을 몰고 왔다. 남해안을 강타한 태풍은 경남 일대를 초토화시켰고 거창군은 그 중에서도 피해가 심각했다. 가북면 일대의 산비탈이 무너지며 마을 3곳이 고립됐고 주민 5명이 실종됐다. 이튿날 아침 재난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방방송국 사회부는 비상취재 체제에 돌입했다. 당시 32세의 사회부 기자 이서윤은 거창 산사태 현장 취재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입사 8년차 재난 현장 취재 경험이 많은 편이었다. 태풍 루사 때도 강원도 산간 지역을 직접 들어갔던 기자였다. 오전 9시 서윤은 캠코더와 삼각대, 방수 가방을 챙겼다. 취재 수첩에는 가북면 지도와 주민 연락처 몇 개가 적혀 있었다. 동료 기자 2명이 같은 지역으로 출발했지만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중간에서 회차했다. 서윤만이 우회로를 이용해 계속 진입을 시도했다. 그녀는 10시 42분 방송국에 마지막 통화를 남겼다. 현장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도로가 일부 끊겼지만 진입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통화 종료 후 그녀의 휴대전화는 2번 다시 연결되지 않았다. 오전 11시경 서윤의 차량은 가북면 입구 임시 검문소를 통과했다. CCTV에 포착된 마지막 영상이었다. 흰색 소형 승용차는 진흙투성이 비포장 도로를 따라 산 쪽으로 향했다. 그 길은 산사태로 일부 구간이 유실된 위험지역이었다. 당시 주민 1명이 그녀의 차를 목격했다. 차는 무너진 비탈 앞에서 멈춰섰고 여성이 내려 주변을 촬영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다. 약 40분 뒤 차량 신호는 완전히 끊겼다. GPS 기록도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도 사라졌다. 그녀는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방송국은 서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처음엔 통신 두절로 판단했지만 밤 10시가 넘어도 복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다음 날 새벽 수색대가 편성됐다. 태풍의 여파로 산길은 여전히 위험했지만 실종 신고 24시간 내 수색은 필수였다. 수색대는 CCTV에 찍힌 마지막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km를 뒤졌다. 그리고 오후 2시 그들은 차를 찾아냈다. 차는 산사태 잔해 옆 비탈진 길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하지만 운전석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량 내부는 비교적 정돈된 상태였다. 운전석 시트는 뒤로 젖혀져 있었고 핸들 위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조수석엔 펼쳐진 지도와 생수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상한 점은 트렁크였다. 트렁크는 완전히 열린 상태로 발견됐고 그 안에는 장화 한 짝과 젖은 취재 수첩, 그리고 비닐에 쌓인 여벌 옷가지가 담겨 있었다. 캠코더와 삼각대는 보이지 않았다. 수색대는 즉시 주변을 수색했지만 발자국이나 흔적은 빗물에 씻겨 남아있지 않았다. 차량 주변 100m 이내에서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취재 수첩은 물에 젖어 일부 글씨가 번졌지만 몇 페이지는 판독이 가능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으로 급하게 쓴 메모가 남아 있었다. 루사와 매미의 공통점? 그 아래로 산불, 비탈면, 비밀공사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또 다른 페이지엔 가북면 주민 김민호, 불법 훼손 제보라는 문장과 전화번호가 기록돼 있었다.
경찰은 해당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는 사용 중지 상태였다. 수첩의 뒷면엔 간단한 스케치도 있었다. 산 능선과 도로 그리고 X 표시가 그려진 지점이었다. 그 위치는 차량이 발견된 곳에서 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지점으로 추정됐다. 수색 범위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산림청과 소방서, 자원봉사자까지 합세해 이틀간 산을 뒤졌다. 하지만 서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산사태로 무너진 지역은 토사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일부 구간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 헬기를 동원한 공중 수색도 진행됐지만 울창한 나무와 잔해, 더미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수색 3일째, 경찰은 실종이 아닌 다른 가능성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차량 문이 열린 채 발견된 점, 캠코더가 사라진 점, 그리고 취재 수첩에 남긴 의문의 메모. 이 모든 것이 단순 조난 사고로 보기엔 석연치 않았다. 수색 5일째, 한 주민이 제보를 했다. 실종 당일 새벽 가북면 산길에서 낯선 트럭 한 대가 올라가는 걸 봤다는 내용이었다. 트럭은 짐칸에 검은 덮개를 씌운 채 산 위쪽으로 향했고 1시간쯤 뒤 빈 차로 내려왔다고 했다. 주민은 그 트럭이 평소 보던 차량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해당 트럭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번호판 정보도 소유주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다른 주민은 산사태 이전부터 그 일대에서 허가받지 않은 산림공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비탈면을 깎아내고 임시도로를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태풍 직전 갑자기 중단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공사 관련 업체를 조사했지만 모두 공사 사실을 부인했다. 서류상으론 그 지역에 어떤 공사 허가도 나 있지 않았다. 수색 일주일째, 서윤의 실종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단서는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그녀가 왜 산으로 들어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열린 차 문과 사라진 캠코더, 그리고 젖은 수첩 속 메모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메모는 하나의 질문을 남겼다. 그녀는 무엇을 취재하려 했던 걸까? 2005년 6월 실종 사건은 거의 잊혀가고 있었다. 2년이 지나는 동안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수색도 중단된 상태였다. 그해 여름 거창군은 산사태 피해 지역 복구 공사를 재개했다. 중장비가 토사를 걷어내고 무너진 비탈을 정리하는 작업이 한 달째 진행 중이었다. 7월 14일 오후 한 작업자가 잔해 더미 사이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진흙에 묻힌 검은색 케이스였다. 케이스를 열자 안에서 캠코더가 나왔다. 렌즈는 깨져 있었고 본체는 녹슬어 있었지만 테이프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작업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캠코더는 방송국에서 사용하던 기종으로 확인됐다. 시리얼 넘버를 대조한 결과 이서윤에게 지급됐던 장비였다. 발견 지점은 차량이 발견된 곳에서 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계곡 상류였다. 산사태로 토사가 쓸려 내려오며 캠코더도 함께 매몰된 것으로 추정됐다. 테이프는 물과 흙에 손상됐지만 전문 복원업체에 의뢰한 결과 일부 구간의 복원이 가능했다. 경찰은 복원된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영상은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 구간은 산사태 현장을 촬영한 장면이었다. 무너진 마을과 잔해, 더미, 그리고 멀리 보이는 구조 작업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 구간은 산길을 따라 이동하는 장면이었다. 화면은 흔들렸고 빗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서윤은 도보로 산을 오르고 있었다. 카메라는 진흙투성이 길과 무너진 나무들을 비췄다. 약 3분간의 영상 끝에 그녀는 멈춰섰다. 화면 속엔 비탈면이 보였다. 인공적으로 깎아낸 듯한 평평한 단면과 쌓인 토사 더미가 있었다. 그곳은 공사 현장처럼 보였다. 서윤은 카메라를 천천히 움직이며 주변을 촬영했다. 그때 화면 한쪽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검은색 비닐로 덮인 물체들이 쌓여 있었다. 화면이 확대되기 전에 영상은 끊겼다. 세 번째 구간이 가장 중요했다.
시간은 2003년 9월 13일 오전 11시 28분 실종 당일이었다. 영상은 어두운 비오는 도로를 비추고 있었다. 카메라는 지면 가까이에서 촬영되고 있었고 화면은 심하게 흔들렸다. 서윤이 걷고 있거나 혹은 급하게 이동하는 중이었다. 약 15초간 이어진 영상 속에서 멀리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다. 화면은 갑자기 위를 향했고 하늘과 나뭇가지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희미한 음성이 들렸다. 여기 누가 있어요? 목소리는 서윤의 것이었다. 그 순간 화면이 크게 흔들리며 영상은 완전히 끊겼다. 이후엔 노이즈만 남았다. 전문가들은 영상을 정밀 분석했다. 헤드라이트의 각도와 거리를 측정한 결과 차량은 서윤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음성 분석 결과 서윤은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가 떨어진 각도를 역추적한 결과 그녀는 비탈 아래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것으로 판단됐다. 영상이 끊긴 후 캠코더는 어떻게든 작동을 멈췄고 토사에 묻혀 2년간 그곳에 남아 있었다. 경찰은 영상 속 차량의 정체를 추적했지만 헤드라이트만으론 차종 특정이 불가능했다. 단지 확실한 건 그날 그 시각상길에 서윤 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복원된 영상은 새로운 의문을 낳았다. 서윤은 왜 캠코더를 켠 채로 이동했을까? 그녀는 무엇을 촬영하려 했고 누구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차량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캠코더는 증거가 됐지만 동시에 더 깊은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캠코더 발견 이후 경찰은 수사를 재개했다. 초점은 서윤이 촬영하려 했던 비탈면 공사였다. 2005년 8월 경찰은 2003년 당시 가북면 일대에서 진행된 공사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공식 기록상 해당 지역엔 어떤 건설 허가도 나 있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들의 증언은 달랐다. 여러 주민이 태풍 매미 직전까지 산에서 공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밤낮 없이 중장비 소리가 들렸고 트럭들이 자재를 실어 날랐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공사 인부들이 외지 사람들이었다고 기억했다. 말투가 경상도가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당시 거창군청 산림과 담당자를 조사했다. 담당자는 해당 구역에 공사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2003년 7월경 민원이 한 건 들어왔었다고 했다. 누군가 불법 산림 훼손을 제보했지만 현장 확인 전에 태풍이 왔고 이후 산사태로 접근이 불가능해져 조사가 무산됐다는 내용이었다. 민원 제보자는 익명이었다. 경찰은 제보 시기와 서윤의 취재 시점이 겹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서윤의 취재 수첩에 적힌 불법 훼손 제보가 바로 그 민원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서윤은 민원을 낸 주민을 찾아 취재하려 했던 것일까? 2005년 9월 한 주민이 제보를 해왔다. 60대 남성으로 당시 공사 현장 근처에 살던 사람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2003년 9월 13일 오전 그는 산에 올라갔다가 낯선 여성을 목격했다고 했다. 여성은 카메라를 들고 비탈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는 그냥 지나쳤고 1시간쯤 뒤 다시 그 길을 지나쳤을 때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검은색 SUV 한 대가 비탈 위쪽에 멈춰 있었다고 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주민은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경찰은 SUV 차량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2003년 당시 거창 지역에 등록된 검은색 SUV는 약 200대였다. 하나씩 소유주를 확인하고 당일 행적을 조사했지만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차주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일부는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상태였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조사 대상 중 3대의 차량이 2003년 10월에서 11월 사이 갑자기 타 지역으로 이전 등록됐다는 사실이었다. 서윤 실종 직후였다. 경찰은
해당 차량 소유주들을 추적했지만 모두 이사나 직장 문제로 인한 정상적인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그중 한 명은 면담조차 거부했다. 공사업체를 찾는 작업도 난항을 겪었다. 2003년 당시 거창에서 활동하던 토목 건설업체는 12곳이었다. 경찰은 모든 업체를 조사했지만 누구도 가북면 공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장비 운용 기록과 인부 명단을 대조했지만 해당 시기에 그 지역에서 일한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이나 미등록 업체 가능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단지 한 업체 사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때 그 산은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죠. 그가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경찰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수사는 다시 미궁에 빠졌다. 증언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다. 캠코더 영상은 누군가의 존재를 암시했지만 그 사람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서윤이 촬영하려 했던 공사 현장은 산사태로 완전히 사라졌고 관련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2006년 초 경찰은 다시 한번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 파일엔 한 문장이 추가됐다. 피해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막으려 했다. 2007년 봄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 이서윤이 근무하던 방송국의 내부 서버 점검 중 서윤의 계정에서 삭제된 파일 흔적이 확인된 것이다. IT 담당자는 경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삭제 시각은 2003년 9월 14일 오전 2시 17분, 서윤이 실종 신고된 다음 날 새벽이었다. 당시 서윤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누군가 그녀의 계정에 접속해 파일을 삭제한 것이었다. 경찰은 즉시 서버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백업 테이프를 뒤진 결과 일부 파일명이 복원됐다. 거창 산사태, 민간 토목업체 개입, 가북면 불법 공사 제보자, 인터뷰 파일 내용은 복구되지 않았지만 제목만으로도 서윤이 무엇을 취재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경찰은 서버 접속 기록을 분석했다. 삭제 당시 사용된 IP 주소는 방송국 내부 네트워크였다. 새벽 2시 방송국엔 야간 당직자 2명만 있었다. 둘 다 조사를 받았지만 서윤의 계정에 접속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패스워드는 서윤만 알고 있었고 계정 공유나 대여 기록도 없었다. 그렇다면 누군가 서윤의 패스워드를 알고 있었거나 혹은 해킹을 통해 접속한 것이었다. 방송국 보안 담당자는 당시 보안 시스템이 취약했다고 인정했다. 외부에서 VPN 접속이 가능했고 로그 기록도 제대로 남지 않았다. 경찰은 외부 접속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접속자를 특정하는 건 불가능했다. 서윤의 동료 기자들도 조사를 받았다. 한 선배 기자는 서윤이 실종 일주일 전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누군가 익명으로 거창 지역 불법 공사 정보를 제보했고 서윤은 그 제보를 쫓아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이다. 선배는 서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서윤은 큰 기사가 될 것 같다며 흥분해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동료는 서윤이 실종 전날 누군가와 만난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제보자를 직접 만나보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했다. 하지만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만났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서윤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는 스타일이었다. 경찰은 서윤의 통화 기록을 다시 분석했다. 실종 전 일주일간 통화 내역 중 수상한 번호가 3개 있었다. 모두 공중전화였다. 통화 시간은 각각 3분, 7분, 12분이었다. 마지막 통화는 실종 이틀 전인 9월 11일 오후 9시였다. 경찰은 해당 공중전화 위치를 확인했다. 모두 거창군 내 서로 다른 지점이었다. 한 곳은 가북면에서 10km 떨어진 읍내, 다른 곳은 버스터미널 근처, 마지막은 주유소 앞이었다. CCTV를 확인했지만 당시 영상은 이미 삭제돼 남아있지 않았다. 제보자는 철저히 자신의 흔적을 감춘 것처럼 보였다. 혹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일까? 2008년 사건은 다시 언론에 보도됐다.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서윤의 실종 사건을 다뤘고 삭제된 파일과 익명 제보자,
이야기가 공개됐다. 방송 이후 제보 전화가 쏟아졌다. 대부분은 추측이나 소문이었지만 한 통의 제보가 경찰의 주목을 받았다. 제보자는 자신이 2003년 당시 거창에서 공사 현장 인부로 일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북면 산에서 불법 임시도로 공사를 했으며 태풍 직전 갑자기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고용주는 절대 입을 열지 말라고 협박했고 그는 두려워서 지금까지 침묵했다고 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실명 공개를 거부했고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윤의 파일은 왜 삭제됐을까? 그 안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그리고 그녀가 만나려 했던 제보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삭제된 파일은 사건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2018년 5월 12일 한 등산객이 거창 가북면 옛 산사태 지역을 찾았다. 그는 지역 산악회 소속으로 15년 전 피해 지역을 돌아보는 추모 산행에 참여 중이었다. 산길을 오르던 중 그는 바위 틈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흙을 털어내자 플라스틱 케이스가 나왔다. 케이스 안에는 녹슨 기자증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거의 지워졌지만 이름은 읽을 수 있었다. 이서윤. 등산객은 즉시 하산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지점은 차량이 발견됐던 곳에서 북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능선 아래였다. 15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던 곳이었다. 경찰은 발견 현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재수색했다. 이틀간의 수색 끝에 또 다른 유품이 발견됐다. 기자증에서 약 80m 떨어진 낙엽 더미 사이 볼펜 한 자루가 묻혀 있었다. 검은색 플라스틱 볼펜으로 방송국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서윤이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됐다. 기자증과 볼펜 모두 토사에 묻혀 있다가 15년간의 비바람에 조금씩 드러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서윤의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대는 일주일간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뼈나 옷가지, 신발 같은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산사태로 깊숙이 매몰됐거나 야생동물에 의해 흩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발견된 유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다. 기자증은 심하게 부식돼 있었지만 케이스 덕분에 일부 보존된 상태였다. 볼펜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과학수사팀은 유품에서 DNA와 지문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기자증 케이스에선 서윤의 DNA가 검출됐다. 볼펜 손잡이 부분에서도 미세한 피부 세포가 발견됐다. DNA 감식 결과 일부는 서윤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볼펜 클립 부분에서 또 다른 DNA가 검출된 것이다. 남성의 것으로 추정됐다. 더 놀라운 건 지문이었다. 볼펜 중간 부분에 선명한 지문 하나가 남아 있었다. 15년이 지났지만 플라스틱 표면의 지문은 기적적으로 보존돼 있었다. 경찰은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전국 범죄자 지문, 공무원 지문, 군 복무자 지문까지 모두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해당 지문은 어떤 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은 신원불명자의 것이었다. DNA 역시 마찬가지였다. 범죄 데이터베이스, 실종자 가족 DNA, 유전자 은행 어디에도 매칭되는 정보가 없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어떤 공식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다. 혹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사람이었다. 과학수사팀은 지문 패턴을 분석해 연령대를 추정했다. 당시 30대에서 50대 사이 남성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유품 발견 소식은 다시 언론에 보도됐다. 15년 만에 나타난 단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여러 방송에서 사건을 재조명했다. 시민단체는 사건 재수사를 촉구했고 서윤의 가족은 진실규명을 호소했다.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재구성했다. 하지만 신원불명 지문과 DNA만으론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대조할 용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03년 당시 거창 지역에 거주했거나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모든 남성의 명단을 작성했다. 약 8,000명의 리스트였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을 전부 찾아 지문과 DNA를 채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2018년 말 경찰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자발적 DNA 제공 캠페인이었다. 거창 지역 주민들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 DNA 제공을 요청하는 공고를 냈다. 약 300명이 응했지만 그중 누구도 볼펜의 지문 주인과 일치하지 않았다. 당시 공사 인부였다고 알려진 사람들도 일부 조사를 받았지만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원 불명자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다. 유품은 서윤이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의 흔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15년이 지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신원불명 지문이 발견된 후 경찰은 과거 증언자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2003년과 2005년 사이 증언했던 주민들, 공사 현장 목격자들, 제보자들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드러났다. 주요 증언자 7명 중 4명이 사건 이후 거창을 떠났다는 사실이었다. 한 명은 2004년 타 지역으로 이사했고 2명은 2006년과 2008년 각각 전국 다른 도시로 이주했다. 나머지 1명은 2010년 사망했다. 사망자는 교통사고로 숨진 60대 남성이었다. 그는 2005년 서윤을 산에서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바로 그 주민이었다. 사고는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됐지만 경찰은 재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사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됐다. 사고 장소는 주민이 평소 다니지 않던 외진 산길이었다. 목격자도 없었고 발견은 사고 발생 6시간 후였다.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준치를 넘었지만 사고 당시 브레이크 흔적이 거의 없었다. 마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차량 정비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고 일주일 전 브레이크를 점검했고 이상이 없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수사는 한계가 있었다. 사고 현장은 이미 변형됐고 차량도 폐차 처리된 상태였다. 거창을 떠난 증언자들도 수상했다. 경찰은 이들을 직접 만나 재조사를 시도했다. 그중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사한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2년 전 다시 이사했고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나머지 2명은 면담에 응했다. 1명은 당시 증언을 번복했다. 잘못 봤던 것 같다며 산에서 서윤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증언자는 그 일은 잊고 싶다며 더 이상의 질문을 거부했다. 2 사람 모두 눈에 띄게 불안해했고 경찰이 왜 다시 찾아왔는지 반복해서 물었다. 1명은 면담 중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해봤자 달라질 게 있겠냐는 말을 남겼다. 경찰은 그 의미를 추궁했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2019년 경찰은 또 다른 실종 사건 기록을 발견했다. 2004년 2월 거창군 인근 합천군에서 한 남성이 실종됐다. 40대 건설 인부로 출근길에 사라졌다. 차는 도로변에 그대로 있었고 본인은 행방불명이었다. 당시 경찰은 가출이나 자발적 실종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 남성의 가족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냈다. 남성은 실종 전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다.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가족에게 말했다. 가족은 그가 무슨 일에 연루됐는지 몰랐지만 겁에 질려있던 모습을 기억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가북면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인부일 가능성을 추적했다. 당시 고용 기록을 뒤졌지만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수사팀은 패턴을 분석했다. 서윤의 실종 이후 관련 증언자나 목격자 중 일부가 사라지거나 침묵했다. 우연치곤 너무 많은 일이 겹쳤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증언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배우가 누구인지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관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거창 지역 유력 인사들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법적으로 연결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 모두가 부인했고 변호사를 통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권력과 돈이 얽힌 사건일수록 진실은 더 깊이 묻혀갔다. 2020년 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자신이 2003년 당시 공사 현장 감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공사를 지시받았고 태풍 직전 증거를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장비를 철수하고 공사 흔적을 지우고 관련자들에게 입막음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여성 기자가 현장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며칠 뒤 그녀가 실종됐다는 뉴스를 봤다고 했다. 두려워서 지금까지 침묵했지만 이제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실명 공개와 직접 조사를 거부했다. 내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제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려 했지만 익명 제보만으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진실은 또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2025년 10월 사건 발생 22년이 지났다. 이서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유골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경찰청 미제 사건 데이터베이스엔 2003년 거창군 여성 기자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한 줄 기록이 남아 있다. 파일 번호 3-1487. 증거물은 경찰청 증거보관소 지하 3층 먼지 쌓인 상자 안에 잠들어 있다. 젖은 취재 수첩, 복원된 캠코더 테이프, 녹슨 기자증, 그리고 신원불명의 지문이 찍힌 볼펜. 이것들이 서윤의 마지막을 증언하는 유일한 물건들이다. 서윤의 가족은 22년간 그녀를 기다렸다. 부모는 고령이 됐고 여동생은 중년이 됐다. 매년 9월 13일이면 가족은 거창 가북면을 찾는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차를 세웠던 그 자리에 꽃을 놓고 산을 바라본다. 산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나무들은 자라고 있다. 15년 전 산사태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다. 자연은 모든 것을 덮었다. 하지만 가족은 안다. 언니의 진실은 아직 그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것을. 여동생은 매년 경찰에 전화를 건다. 새로운 단서는 없나요? 대답은 늘 같다. 죄송합니다.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다. 2025년 봄 한 젊은 탐사보도 기자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과 같은 방송국 사회부 소속이었다. 입사 교육 때 선배들에게 서윤의 이야기를 들었고 기자로서 그녀가 남긴 질문에 답하고 싶었다. 그는 몇 달간 과거 기록을 뒤지고 증언자들을 다시 찾아다녔다. 당시 공사 현장 인근에 살던 주민들, 경찰 수사 기록, 방송국 서버 로그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가설에 도달했다. 서윤이 취재하던 불법 공사는 단순한 산림 훼손이 아니었다. 그 뒤엔 지역 유력 인사와 건설업체 그리고 공직자가 연루된 거대한 비리가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윤은 그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고 누군가는 그녀를 막아야 했다. 젊은 기자는 취재 내용을 정리해 방송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상부는 방송을 허가하지 않았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기자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독립 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2025년 9월 서윤의 실종 22주년을 맞아 그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제작했다. 제목은 산이 감춘 진실, 2003년 거창 미제 사건.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겼고 댓글엔 수많은 의견이 달렸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여론은 다시 들끓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경찰은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수사를 재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2년이 지난 지금 당시 관련자 대부분은 고령이 되었거나 사망했다. 증거는 사라지고 증언자는 침묵하고 기록은 삭제됐다. 시간은 모든 것을 희석시킨다. 하지만 서윤의 마지막 기록은 여전히 남아있다.
젖은 취재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 진실은 꼭 세상에 내놓을 거예요. 그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찾고 있다. 태풍이 지나간 산 그곳엔 여전히 답이 묻혀 있다. 언젠가 누군가는 그 답을 찾아낼 것이다. 이서윤이 떠난 그날의 진실을, 그리고 그녀가 마주했던 산속의 비밀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